재산 7조를 가진 회장이 어린 소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날 다시 걷게 하면 3조 5천억을 주겠다. 하지만 소녀는 고개를 저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 우는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6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 살던 회장. 세계 최고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 그런데 10살 소녀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다리는 죽은 게 아니라 삐진 거예요.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회장의 사고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비가 내리는 저녁입니다. 서울 강남의 언덕 위 대리석과 유리로 지어진 저택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서울 야경은 화려하지만 저택 안은 이상하리만치 텅 비어 있어요.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무현, 78살. 한때 건설업계를 좌지우지했던 무현그룹의 회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마른 손,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담요로 덮인 두 다리. 6년 전 공사 현장 사고 이후 그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똑똑똑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무현은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저 멍하니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수십억을 쏟아부었어요. 명의라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회복 불가능. 그 말이 무현의 삶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무현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노시가 미안하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입니다. 그의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꿉니다. 6년 전 그날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무너지는 철골, 비명소리,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죽어간 부하 직원의 얼굴. 아내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아들은 해외로 나간 뒤 사실상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 경영은 조카에게 맡겼고 무현은 이 넓은 저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넘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어요.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갖춰 입은 여자가 들어옵니다. 강선영, 45살. 무현의 조카이자 무현그룹의 재무이사예요. 그녀는 휠체어 쪽으로 걸어와 공손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새 가사 도우미가 도착했습니다. 무현은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선영은 그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현관 쪽으로 손짓해요. 들어오세요. 현관에서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윤소라, 38살. 낡았지만 깨끗이 다린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소라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옆에 어린 소녀가 서 있습니다. 윤채린 10살. 커다란 눈,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손에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있어요. 아이도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도 저편에서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젊은 여직원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해요. 저 여자 애까지 데려왔네요. 나이든 집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쩌겠어. 아이 맡길 데가 없으니까. 회장님 댁에 애를 데려오다니 참. 선영이 그쪽을 차갑게 쳐다보자 직원들은 입을 다뭅니다. 선영은 소라와 채린을 거실 안쪽으로 안내해요.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조명이 무연의 얼굴을 비춥니다. 주름진 얼굴, 텅 빈 눈. TV 속 재벌 회장이 아니라 어딘가 깊은 곳이 부서진 노인의 모습이에요. 선영이 형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분이 강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윤소라 씨와 따님입니다. 소라가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무연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요. 냉담합니다.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예요. 선영이 소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직원들도 선영도 소라도 모두 숨을 죽여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비만 계속 창을 두드릴 뿐이에요. 그때 채린이 움직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놓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소라가 깜짝 놀라 급히 속삭여요. 채린아,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채린은 휠체어 바로 앞까지 걸어가요. 무연히 처음으로 아이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아이도 그를 똑바로 쳐다봐요. 커다란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채린이 한참 회장의 다리를 보고 있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 다리 죽은 거 아니에요. 거실의 공기가 순간 멈춥니다. 직원들이 숨을 삼켜요.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소라는 얼굴이 새하얘져요. 무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려요. 채리는 계속 말합니다. 그냥 많이 삐졌어요. 무연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쥡니다. 마른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요. 선영이 날카롭게 끼어듭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윤소라 씨, 당장 애 데리고. 됐어. 무연의 목소리입니다. 낮고 쉰 목소리예요. 선영이 입을 다뭅니다. 무연은 여전히 채린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어요. 무연이 천천히 말합니다. 삐진 다리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요. 그리고 복도 쪽으로 천천히 떠납니다. 바퀴 소리만 남아요. 거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입니다. 선영이 소라를 차갑게 쳐다봅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회장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무연은 잠들지 못합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삐진 다리. 그는 담요 아래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다리예요. 감각도 움직임도 없는 다리. 그런데 왜일까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끔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무연의 밤은 여전히 길어요. 다음 날 낮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려요. 저택 거실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무현, 선영, 소라와 채린, 그리고 몇몇 직원들. 어제 일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아요. 선영이 소라를 향해 빈정거리듯 말합니다.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회장님께 그런 말을 함부로 하다니. 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해요. 체리는 어머니 뒤에 서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습니다. 그때 휠체어 소리가 들립니다. 무현이 거실로 들어와요.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조금 달라요. 여전히 무표정하지만 눈빛에 뭔가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는 채린을 똑바로 바라봐요. 어제 내가 한 말 다시 해봐라. 채린은 잠시 망설입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지만 채린은 앞으로 한 걸음 나서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아픈 거라고요. 무현이 비웃듯 코웃음을 칩니다. 세계 최고 의사들이 다 포기했는데 초등학생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체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아빠도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다시 걷게 했어요.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무연의 눈빛이 변해요. 내 아빠가? 네. 아빠는 물리치료사였어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도 아빠는 다시 걷게 만들었어요. 소라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체리는 계속 말해요.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남긴 노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쓰러진다고요. 무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요. 선영이 끼어들어요. 회장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용히 해. 무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선영이 입을 다물어요. 무연은 채린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어요. 차갑고 비틀어진 웃음이에요. 좋다. 내가 날 다시 걷게만 한다면 내 재산 절반을 내 이름으로 된 재단에 넣겠다. 거실이 술렁입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봐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요. 그녀가 급히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내 재산이 7조야. 절반이면 3조 5천억이지.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회장님, 3조 5천억을 농담처럼. 농담 아니야. 무연의 목소리는 단호해요. 그는 채린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만 해봐라. 그러면 3조 5천억 내 이름의 재단으로 넣어주마. 채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회장을 조용히 바라볼 뿐입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이 아이를 쳐다봐요. 욕심. 당연히 욕심을 부릴 것이라고 모두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린은 천천히 고개를 저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무연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선영도 직원들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채린은 계속 말해요. 그냥 할아버지가 더 이상 혼자 우는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연의 숨이 멎습니다. 뭐? 어제 새벽에 창문에서 울고 계셨잖아요.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어요. 무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홀로 눈물을 흘리던 회장의 모습, 그것을 아이가 봤습니다. 무연은 입술을 꽉 깨뭅니다.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어요. 선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지금 회장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닥쳐. 무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해요. 선영이 입술을 깨뭅니다. 무연은 채린을 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좋다. 모두 들었지? 이 아이가 날 걷게 하면 재산 절반은 이 아이 이름의 재단으로 간다.
직원들이 술렁입니다. 선영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요. 소라는 넋을 잃은 표정이에요. 무연은 말을 이어요. 대신 실패하면 너희 모녀는 이 집에서 바로 나간다. 체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려움보다 확신이 더 커요. 아이는 가방 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냅니다. 표지에 마음이 먼저 걷는다. 아빠의 노트라고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내일부터 치료 시작해요. 의사가 못하는 마음부터 고치는 치료요. 무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휠체어를 돌려요. 그리고 천천히 복도로 사라집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선영은 채린을 노려봅니다. 차갑고 적대적인 시선이에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아이부터 어떻게든 내보내야 해. 소라는 딸의 손을 꽉 잡아요.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하지만 체리는 담담합니다. 아이는 공책을 꼭 안고 있어요. 아빠와의 약속,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그것이 체린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날 밤 무연은 방 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더 이상 혼자 우는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담요 아래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6년 동안 미워했던 다리, 버리라고 생각했던 다리. 그런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아이의 말이 맞는 걸까요? 무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쓰다듬습니다. 차가워요.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가능할까? 그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새벽 3시입니다. 저택은 고요해요. 하지만 무연의 방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악몽입니다. 6년 전 공사 현장이 눈앞에 펼쳐져요. 높이 쌓인 철골, 시멘트 냄새, 인부들의 외침, 그리고 박노식이 뛰어옵니다. 안전모를 쓴 남자, 40살쯤 되어 보여요. 그가 무연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 상태로 공사 계속하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굉음이 들려요. 쿵! 트럭이 달려옵니다. 아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여요. 무연히 뒤를 돌아보는 순간 충격. 세상이 뒤틀립니다. 철골이 무너져요. 노식이 무연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철골이 떨어집니다. 비명, 어둠. 무연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침대 옆 휠체어가 조용히 서 있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손이 떨려요. 물컵을 집으려다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물이 쏟아져요. 노시가. 그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요. 매일 밤 같은 꿈, 매일 밤 같은 고통. 무연은 휠체어로 옮겨 앉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지만 그의 가슴은 텅 비어 있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체린입니다. 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복도를 서성이고 있어요. 무연히 눈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체린이 무연을 보며 조용히 말해요. 할아버지 울고 계신 것 같아서요. 무연은 고개를 돌립니다. 누가 울어? 넌 잘못 봤어.
하지만 체리는 한 걸음 다가와요. 아이가 무연의 뺨을 가리킵니다. 거기 눈물 자국 있어요. 무연이 손으로 뺨을 만져요. 젖어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체리는 무연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아빠도 그랬어요. 무연이 아이를 쳐다봅니다. 체리는 무릎을 끌어안고 말을 이어요. 아빠는 병원보다 환자 곁에서 밤새워 운동시키는 물리치료사였어요. 아빠는 항상 말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부터 쓰다듬어 줘야 한다고요. 무연은 말없이 듣고 있어요. 체린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갑자기 그 뒤로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무연이 작게 물어요. 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 체린이 무연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할아버지도 그래요. 뭐가? 다리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쓰러졌어요. 무연이 비웃으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체리는 계속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탓이 아닌 것도 다 자기 탓이라고 믿으면서 마음을 스스로 묶어놓은 것 같아요. 무연의 손이 떨립니다. 아이의 말이 가슴에 꽂혀요. 체리는 작은 목소리로 정리합니다. 할아버지 증상이요. 밤마다 같은 악몽 꾸시죠? 허리 아래 감각 없으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시죠? 무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대답이에요. 체린이 말합니다. 다리가 기억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다리를 버린 거예요. 무연이 고개를 들어요. 아이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체리는 물러서지 않아요. 아빠 노트에 다 있어요. 마음이 다리를 버리면 다리도 마음을 버린다고요. 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체린이 일어서서 말해요.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내일부터 진짜 치료 시작해요. 의사가 못하는 마음부터 고치는 치료요. 무연은 비웃듯 말하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체리는 복도를 걸어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무연은 홀로 남아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다리를 버린 거예요. 그는 담요 아래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다리, 미워했던 다리, 버리라고 생각했던 다리.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조금 흔들립니다. 무연은 방으로 돌아가지만 잠들지 못해요. 아이의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다음 날 오전입니다. 무연의 서재예요.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큰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완전한 권력자의 공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요. 체린이 공책을 들고 들어옵니다. 표지에 마음이 먼저 걷는다. 아빠의 노트라고 적혀 있어요. 아이는 무연 앞에 공손히 앉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무연은 팔짱을 끼고 냉담하게 말해요. 어디 한번 해봐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체리는 노트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보여요. 1번 항목 다리를 버린 날을 기억하라. 다리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라. 체린이 무연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다리에게 인사해 주세요. 뭐? 다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안녕이라고요. 무연이 코웃음을 칩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6년 동안 다리를 미워했잖아요.
그럼 이제 화해해야 해요. 무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진지해요.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손을 뻗어요. 자신의 무릎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차가워요.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네. 이제 안녕이라고 해주세요. 무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굴욕감이 밀려와요. 하지만 체리는 기다립니다. 무연이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려요. 야, 다리야. 오랜만이다. 그 순간입니다. 발목 쪽에서 아주 희미한 따끔거림이 느껴져요. 무연의 눈이 커집니다. 손가락이 떨려요. 호흡이 빨라집니다. 지금, 뭐? 체린이 앞으로 다가와요. 지금 뭐 느꼈죠? 아니, 그냥, 기분 탓이야. 하지만 무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어요. 체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분 탓 아니에요. 할아버지 다리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무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체린이 말을 이어요. 이제 다리한테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6년 동안 미워해서 미안하다고요. 무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건 못해. 왜요? 창피하잖아. 내가 내 다리한테 사과를? 체린이 조용히 말해요. 할아버지가 제일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다리예요. 6년 동안 버려뒀으니까요. 무연은 할 말을 잃습니다. 체리는 기다려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무연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미안하다, 다리야. 너를 벌한 줄 알았다.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버린 거였는데. 그 순간 더 강한 감각이 올라옵니다. 발가락에서 발목으로, 발목에서 종아리로 따끔거림이 퍼져요. 무연히 숨을 멈춥니다. 이건 진짜야. 체린이 웃어요. 다리가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립니다. 선영이 들어와요. 그녀의 얼굴은 차갑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어린애 장난에 시간을 낭비하시다니. 무연히 손을 들어 선영을 막아요. 나가. 회장님 하지만 나가라고 했어. 지금 치료 중이야. 선영의 눈빛이 얼어붙어요. 그녀는 체린을 노려봅니다. 적개심이 가득한 시선이에요. 선영은 돌아서서 문을 쾅 닫고 나가요. 복도에서 선영은 멈춰섭니다. 주먹을 꽉 쥐어요. 저 아이부터 어떻게든 내보내야 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서재안, 무연은 여전히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어요. 체린이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 느껴지죠? 무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요. 정말, 방금 뭔가 느꼈어. 기분 탓 아니에요. 할아버지 다리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무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떨려요. 6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가슴에 스며들어요. 체리는 노트를 덮고 일어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할게요. 아이가 서재를 나가요. 무연은 홀로 남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봐요. 그리고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노시가, 나 지금 뭔가 느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희망의 눈물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춰요. 무연은 그 빛을 바라봅니다. 정말 가능할까? 그의 중얼거림이 서재에 울려 퍼집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택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무연과 채린의 세션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던 것이 이제 두 번이 되었어요. 다리에게 인사하기, 사과하기, 옛날 사진을 보며 기억 풀어내기. 채린은 매일 아빠의 노트를 펼쳐놓고 무연에게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다리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온도를 느낄 수 있고 손으로 만지면 촉감도 느껴집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예요. 하지만 악몽은 여전합니다. 어느 날 새벽 무연은 또 악몽에서 깨어나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예전에는 흐릿하던 장면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6년 전 그날 공사 현장, 박노식의 얼굴, 그리고 뒤에서 달려오는 트럭. 그 순간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여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입니다. 무연은 침대에 앉아 숨을 고릅니다. 채린이 말했던 것이 떠올라요. 마음이 덮어둔 기억이 열리고 있어요. 그는 휠체어로 옮겨 타고 서재로 향합니다. 새벽 4시. 저택은 고요해요. 무연은 서재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가장 깊숙한 곳, 6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에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무연은 그 안에서 낡은 파일 박스를 꺼내요. 사고조사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사 보고서를 펼칩니다. 회장의 무리한 공기 단축 지시로 인한 과실. 경찰 조사서도 같은 내용이에요. 회사 내부 보고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무연의 잘못이라고. 무연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손이 떨려요. 6년 동안 전부 내 탓이라고 믿었던 기억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띕니다. 안전관리본부 차장이 보낸 구조진단 보고서 원본이에요.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공사 중단 및 보강 필요. 하지만 그 문장 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올리면 회장님 폭발. 수정보고. 무연의 손이 멈춥니다. 메모 끝에 이니셜이 있어요. S, Y. 선영입니다. 무연은 서류를 다시 봅니다. 원본 보고서에는 분명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올라온 보고서는 진행 가능이었습니다. 누군가 보고서를 바꿨어요. 무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6년 동안 자신을 탓했어요. 자신이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보고서가 조작됐다면 그는 다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여요. 매일 회의록, 계약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사고 당일 회사 자금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2억 원이 알 수 없는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승인자는 선영입니다. 무연은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아니, 이건 우연일 수도 있어요. 선영이 실수로 보고서를 바꿨을 수도 있고 자금 이체는 회사 운영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요. 무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해요. 희미한 빛이 서재를 비춥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
혹시 내가 놓친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채린이 서재문을 노크해요. 할아버지, 주무세요? 들어와. 채린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이는 무연의 표정을 보고 물어요. 무슨 일 있어요? 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채린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봐라. S, Y 라는 이니셜. 이게 선영이야. 채린이 서류를 들여다봐요. 아이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보고서를 바꿨네요. 그래. 원래는 공사 중단이라고 써 있었는데 누가 바꿔서 나한테 올린 거야. 채린이 무연을 바라봅니다. 그럼 할아버지 잘못만은 아니네요. 무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려요. 나는 욕심 때문에 사람 하나 죽게 만든 놈이야. 무리한 공사, 안전 무시. 다 내 잘못이었어. 채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잘못도 분명 있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누가 보고서를 바꿨다면 그건 할아버지 잘못만은 아니에요. 무연이 고개를 듭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봐요. 채리는 말을 이어요. 진짜 잘못한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할아버지 혼자 벌받게 만든 거예요. 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6년 동안 전부 내 탓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을 벌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채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해요. 할아버지,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어떻게? 이 서류 쓴 사람들 찾아가요. 그날 뭐가 진짜 있었는지 물어봐요. 무연은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들어와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립니다. 혹시, 정말 혹시 자신이 몰랐던 진실이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무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요. 6년 전 사고 관련자 명단 찾아줘. 특히 박노식 과장 가족 연락처.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회장님, 그건 빨리 찾아. 무연은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려요. 노시가 미안하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겠어. 비 오는 저녁입니다. 저택 현관에 경비가 찾아와요. 회장님, 어떤 청년이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연이가 거실에서 대답합니다. 누군데? 박지후라고 합니다. 무연의 손이 멈춥니다. 박지후, 박노식의 아들이에요. 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들어오라고 해. 몇 분 뒤 현관문이 열립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이 들어와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긴장되어 있지만 눈빛은 단단해요. 지우가 무연을 보고 멈춰섭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봐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후입니다. 아버지 죽게 만든 책임자를 보러 왔습니다. 무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하다. 내 아버지는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아요. 그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손글씨 메모도 함께 내밀어요. 아버지 유품에서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 락커에 숨겨져 있었대요. 무연히 메모를 받아 읽습니다. 노식의 필체예요. 지후야, 이걸 회장님께 꼭 보여줘라. 언젠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무연의 손이 떨립니다. 지후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아요. 보시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6년 전
공사 현장 CCTV 원본이에요. 노식이 보입니다.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어요. 재무이사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선영입니다. 영상이 계속됩니다. 야간 공사 장면이에요. 회사 로고가 찍힌 트럭이 보입니다. 그 트럭이 회장 차량을 향해 돌진해요. 화면 구석 헬멧 쓴 인물이 무전기로 말합니다. 지금이야. 충돌 직전 노식이 무연을 밀어내요. 철골이 무너집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먼지가 피어올라요. 무연은 숨이 멎습니다. 화면을 똑바로 쳐다봐요. 지우가 영상을 멈추고 다른 파일을 엽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예요. 강 이사님 처리됐습니다. 발신자는 공사장 소장입니다. 수신자는 선영이에요. 무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우가 조용히 설명해요. 아버지가 사고 전부터 회사 자금 이상 흐름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선영 이사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회장님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려 했던 겁니다. 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손이 떨립니다. 6년 동안 뭘 한 거죠? 내가 몰랐어. 선영이가, 지우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회장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선영 이사님의 음모를 눈치채고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희생된 겁니다. 무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립니다. 노시가, 미안해. 내가 몰랐어. 지우는 조용히 서 있어요. 무연이 고개를 듭니다. 선영이, 날 죽이려고 했어? 네. 회장님이 사고로 죽거나 무력화되면 회사를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무연은 분노가 치솟아요.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밀려옵니다. 6년 동안 자신을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였어요? 채린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아이가 무연의 표정을 보고 다가와요. 할아버지. 무연이 채린을 봅니다. 나는 피해자였어. 내가 괴물이 아니었어. 채린이 조용히 말해요. 할아버지는 피해자이기도 하고 잘못한 어른이기도 해요. 무연이 아이를 쳐다봅니다. 채린은 말을 이어요. 중요한 건 이제 무엇을 하느냐예요. 지금까지 벌 받은 건 충분하니까 이제는 잘못을 바로잡는 쪽으로 벌어야 해요. 무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지우를 봅니다. 경찰에 넘겼나? 일부 자료는 넘겼습니다. 무연이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손이 떨리지만 목소리는 단호해요. 경찰서 연결해줘. 강선영을 전면 조사해 달라고 할 거야. 필요한 자료는 내가 전부 제공하겠어. 저택 다른 쪽 선영의 방입니다. 그녀는 짐을 싸고 있어요.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고 현금을 챙깁니다. 창밖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복도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영의 표정이 굳어요. 무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해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노시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게. 편히 쉬어. 소박한 빌라 앞입니다. 오래된 외벽, 녹슨 난간, 좁은 계단. 무연의 차가 빌라 앞에 멈춰서요. 문이 열리고 소라가 휠체어를 내립니다. 채린도 함께 내려요.
지우가 차에서 내려 무현 옆에 섭니다. 무현은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손이 떨립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셔요. 돌아갈까? 그가 작게 중얼거려요. 채린이 창문 너머로 말합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무현은 눈을 감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립니다. 휠체어가 땅에 내려와요. 무현은 바퀴를 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빌라 계단 앞에서 멈춰요.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쥡니다. 오늘은 휠체어 말고 내 다리로 가겠어. 소라가 놀라 말해요. 회장님, 아직 괜찮아. 무현이 문틀을 잡아요.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아요. 채린이 재빨리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줍니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무현은 한 걸음 내딛습니다. 비틀거려요.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계단 앞까지 겨우 도착해요. 숨이 가빠집니다. 빌라 문이 열립니다. 여자가 나와요. 박노식의 아내예요. 초췌하지만 단단한 눈빛입니다. 그녀는 무현을 보고 멈춰서요. 이제 와서 무슨 볼일이십니까, 회장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6년 동안의 원망이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현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남편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와야 했습니다. 노식 아내는 한참 무현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요. 들어오세요. 무현이 계단을 오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다리가 떨려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채린이 옆에서 조용히 지지해줘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거실,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사진. 노식의 사진이에요.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현은 사진 앞에서 멈춰서요. 그는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요. 노식 아내가 급히 다가와요. 하지 마세요. 무릎 꿇으셔도 죽은 사람 안 돌아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무현이 한쪽 무릎을 꿇어요. 온몸이 떨립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식 씨, 목소리가 떨려요. 노식 아내는 그를 내려다봐요. 눈가가 붉어집니다.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요. 노식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노식 아내가 서류를 받아요. USB 영상 캡처, 선영의 문자 메시지, 횡령 증거.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요.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지우가 조용히 말해요. 아버지는 회장님을 죽이려던 음모를 막으려다 희생된 겁니다. 노식 아내가 주저앉아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럼 우리 여보는 회장님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겁니다. 무현이 고개를 듭니다. 그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어요. 제가 선영이를 믿었던 게 잘못입니다. 노식 아내가 무현을 바라봐요. 회장님도 피해자셨네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노식 아내가 고개를 저어요. 우리도 피해자고 회장님도 피해자예요. 남편은 그 사실을 언젠가 회장님이 알게 되길 바랐겠죠. 무현은 말문이 막혀요. 노식 아내가 계속 말합니다.
이제 그만 혼자 벌 주지 마세요. 우리 여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무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요. 6년 동안 쌓인 죄책감, 슬픔, 고통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어요. 노시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채린이 무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줍니다. 소라도 눈물을 닦아요.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어요. 무연이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서려 해요. 노식 아내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무연이 그 손을 잡아요. 일어섭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와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 무릎이 몸을 지탱하는 힘. 채린이 놀라 외쳐요. 할아버지, 지금 다리에. 무연도 느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다리로 서 있습니다.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서 있어요. 느껴져. 다리가 느껴져. 그는 한 걸음 내딛습니다. 비틀거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노식의 사진 앞까지 걸어가요. 사진 속 노식이 웃고 있어요. 무연은 사진을 향해 말합니다. 노식아, 이제 편히 쉬어.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채린이 웃으며 박수를 쳐요. 소라도 눈물을 흘리며 웃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경례를 해요. 노식 아내도 울며 웃어요. 무연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들어와요. 따뜻합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봐요. 움직입니다. 살아있어요. 고마워, 다리야. 그의 중얼거림이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재활실입니다. 무연이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의사가 옆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까지 회복되다니. 무연이 웃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걸은 거죠. 재활실 방 복도에서 채린이 학교 가방을 메고 있어요. 소라가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무연이 재활실 문을 열고 나와요. 채린아, 학교 잘 다녀와. 네, 아저씨. 아이가 밝게 웃으며 뛰어나가요. 무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소라가 다가와요. 회장님, 아침 드시겠어요? 그럼요. 같이 먹어요. 식탁에 세 사람이 앉습니다. 무현, 소라, 채린. 햇살이 식당으로 들어와요. 따뜻한 국 냄새가 퍼집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에요. 채린이 학교 이야기를 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집이요. 무현이 웃어요. 우리 집. 그 말이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어요. 며칠 뒤 회사 회의실입니다. 법무팀과 재무팀이 모여 있어요. 무현이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강채린 재단을 설립합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어요. 무현이 말을 이어요. 재단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피해 노동자 재활 지원, 장애인 재활 치료 지원,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 교육 지원. 법무팀장이 물어요.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3조 5천억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무연은 담담하게 말해요. 죽은 노식이 그리고 채린 아빠가 꿈꾸던 세상을 대신 만들겠습니다. 채린이 회의실 밖에서 듣고 있어요. 아이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며칠 뒤 회사 대강당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모였어요. 언론도 출석했습니다. 무연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요. 지팡이만 짚고 천천히. 모두가 박수를 쳐요. 무연히 마이크 앞에 섭니다. 나는 내 재산의 절반 3조 5천억을 강채린 재단에 출연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요. 기자들이 메모를 합니다. 무연은 계속 말해요. 이 재단은 내가 평생 놓쳤던 것들을 되찾기 위한 곳입니다. 사람의 고통,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진짜 가치. 객석에서 채린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어요. 소라가 딸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무연은 채린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요. 이 아이는 내게 다시 걷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걷는 법을요. 박수가 터져 나와요. 무연이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채린에게 다가가요. 아이가 울며 말해요. 제 이름 빼주세요. 전 돈 필요 없어요. 무연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요. 그래서 내 이름을 붙이는 거다. 돈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돈을 가장 잘 쓰게 돼 있어. 채린이 고개를 젓습니다. 무연이 아이의 손을 잡아요. 내 아빠가 평생 하던 일을 우리 셋이 같이 이어가자. 채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무연이 일어서서 소라도 바라봅니다. 윤소라 씨, 채린아. 두 사람이 무연을 보아요. 무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여기 그냥 회장님 집 말고 우리 집이라고 불러라.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과분합니다, 회장님. 과분하지 않아.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이야. 채린이 무연에게 달려와 안겨요. 아저씨, 사랑해요. 무연이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소라도 다가와요. 세 사람이 포옹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요. 그날 밤 무연의 서재입니다. 그는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만년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져요. 다시 걷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무연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봐요. 저택 정원에서 채린과 소라가 걷고 있어요. 아이가 웃으며 뛰어다니고 소라가 그 뒤를 따라가요. 무연이 일어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정원으로 나가요. 두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같이 걸을까? 채린이 무연의 손을 잡아요. 소라가 반대편 손을 잡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정원을 걸어요. 석양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무연이 하늘을 올려다봐요.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려요. 노시가, 그리고 채린 아빠. 고마워. 덕분에 나 다시 살게 됐어. 바람이 불어와요.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무연은 미소 지으며 앞을 봐요. 앞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걷지 못하는 이유는 다리 때문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놓지 못한 죄책감과 미움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휠체어에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용서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택에 불이 하나둘 켜져요. 저녁이 다가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정원을 걷고 있어요. 함께, 천천히, 행복하게. 여러분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무연 회장은 6년 만에 다시 걷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음의 휠체어에서 벗어난 것이죠. 우리도 혹시 보이지 않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놓지 못한 미움, 용서하지 못한 과거, 스스로에게 내린 벌. 그것들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 보이지 않는 휠체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